실수가 즉각적이고 비용이 들수록 거기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배관공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일을 잘하려고 한다. 식당은 고객이 다시 찾지 않을까봐 좋은 음식을 내놓는다. 외과 의사는 다른 혈관을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해부학을 완벽히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집도한다. 결과가 가혹하면 빨리 배우기 마련이다. 어떤 행동에 따른 고통이 즉각적일수록 그 행동은 덜 하게 된다. 나쁜 습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그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일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 나쁜 습관들은 그 나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버리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행동과 관련된 나쁜 대가를 치를 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즉, 행동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도록 만든다.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고객들은 연체료를 내기 싫어서 제때 청구서를 제출한다. 출석이 학점에 반영되면 학생들은 수업에 잘 들어간다. 우리는 즉시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습관으로 뛰어든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행동을 변화시킬 때 처벌에 의존하면 처벌의 장점이 행동의 장점과 부합할 때만 그것을 올바로 하게 된다. 생산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미루기의 대가가 행동을 하는데 따르는 대가보다 훨씬 커야만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생활의 대가가 운동을 하는 대가보다 훨씬 커야 한다. 식당에서 흡연하거나 재활용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이다. 처벌에 따른 고통이 충분하고 확실하게 강제적이어야만 행동은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국지적이고 실제적이고 견고하고 즉각적일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반면에 결과가 광범위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지연될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덜 미친다. 다행히도 나쁜 습관이라면 무엇이든 즉각적인 대가를 덧붙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습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안전벨트는 세계인의 습관이 됐을까? 1984년 12월 1일 뉴욕에서 첫 번째 안전벨트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꾸준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은 겨우 14%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야 했다. 이후 5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반 이상의 주가 안전벨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날 안전벨트 착용은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입법만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증가했다. 2016년에는 88%의 미국 국민이 차에 오를 때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30여 년 만에 수백만 명의 습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법과 규제는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한 규칙들을 지키는데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안전벨트 법안, 식당 내 급연 법안, 재활용 의무같이 새로 입법된 규칙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은 특정한 방식으로 법안에 동의하고 개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시민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법을 이용하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습관 계약은 특정한 습관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구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을 승인해줄 책임 있는 파트너로 한두 사람을 찾아 함께 행동한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해리스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이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첫 번째 사람이다. 그는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곧 아내와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습관 계약서를 작성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이렇다. 2017년 1분기 브라이언의 목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더 나아지고 외모도 좋아질 것이며 체지방 10% 감량, 몸무게 90kg이라는 장기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 계약서 아래에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쓰여 있다. 1단계, 1분기에는 엄격한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법을 시행한다. 2단계, 2분기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단계, 3분기에는 세부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먹은 음식과 몸무게를 기록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받을 처벌들을 쭉 적었다. 브라이언이 이 두 가지 항목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은 분기 동안 주중 매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에 옷을 차려입는다. 이 말인즉 브라이언이 좋아하는 청바지, 티셔츠, 후드 티셔츠나 반바지를 입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을 기록하는 걸 하루 빼먹으면 트레이너 조이에게 $200를 지급한다. 계약서 맨 아래에는 해리스, 아내, 트레이너의 서명 날인을 했다. 처음 이걸 보고 나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데다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특히 서명 날인 같은 것이 그랬다. 하지만 해리스는 계약서의 한 서명은 이 계약이 진지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즉시 해이해질 테니까. 3개월 후 해리스는 1분기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목표를 높였다. 그에 따른 결과들 역시 확장되었다. 만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는 트레이너에게 돈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감량에 실패하면 아내에게 $500를 주어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일은 달리기를 빼먹으면 남은 분기 동안 매일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 전략은 잘 먹혔다. 아내와 트레이너가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자 해리스는 정말로 감량에 성공했다. 나쁜 습관의 결과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하는 순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규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코미디언 마거리 쪼는 매일 농담 한 구절이나 노래 한 구절을 기록했다. 그녀는 이 하루 한 곡 프로젝트를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감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덜 미루고 덜 포기하게 된다. 이는 즉각적인 대가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은 자동화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토머스 프랭크는 매일 아침 5시 55분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면 그는 자동적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다. 지금은 6시 10분입니다. 제 시간에 못 일어났어요. 제가 게을러서죠. 뭐라고? 제가 게을러서죠. 알람이 제대로 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5분께 페이팔로 $5를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늘 세상에서 향해 모르는 거야. 세상을 향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머리를 빗고 이를 닦고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는다. 이런 습관들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뛰어난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잠재적 고용주들과 동료, 친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지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 하거나 습관 계약서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4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다. 나쁜 습관의 경험이 고통스럽거나 불만족스럽다면 덜 반복하게 된다. 습관 계약은 어떤 행동의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대가는 공적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마이크 펠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널리 인정받고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수영 종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어떤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더 많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에 육상 선수인 히샴 엘 게르주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그의 종목에서 엄청난 선수였다. 모로코 육상 선수인 그는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중거리 육상 선수로 꼽힌다. 그는 1500m, 1600m, 200m 종목에서 오랫동안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1500m와 5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두 선수는 많은 점에서 무척이나 다르다. 먼저 한 사람은 땅에서 경기하고 한 사람은 물에서 경기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키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엘 게루즈는 175.3cm였고 펠프스는 193.1cm였다. 키가 약 20cm 차이가 나는데도 두 사람은 한 가지 부분이 똑같았다. 솔기 길이가 같은 바지를 입은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펠프스는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고 몸통이 무척 길어 수영에 최적화된 체형이었다. 엘 게루즈는 비정상적으로 긴 다리에 상체가 짧았는데 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이상적인 몸매였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서로 종목을 바꾸었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의 자질이 있고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해도 마이크 펠프스가 올림픽 출전 기량을 가진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체 기량이 최고였어도 펠프스는 몸무게가 88kg으로 63kg인 엘 게루즈보다 25kg 더 무거웠다. 키가 크면 무게가 더 나가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선수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되기는커녕 펠프스는 시작부터 불행한 결말을 안고 뛰어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 게루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에 꼽히지만 그 역시 수영 선수였다면 올림픽에 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76년) 이후 올림픽 남자 육상 1500m 종목에서 금메달 리스트들의 평균 키는 177.8cm였다. 이에 비해 올림픽 남자 수영 100m 자유형 종목 금메달 리스트들의 평균 키는 193.1cm다. 수영 선수들은 키가 크고 등과 팔이 길어야 물을 밀어내며 나아가기가 좋다. 아마 엘 게루즈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수영장 결승선을 터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분야에 최적화된 습관이 존재한다. 우리의 태생적 성향과 능력이 어떤 습관과 일치할 때 우리는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만족감도 커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마이크 펠프스가 수영장에 있고 엘 게루즈가 육상 트랙에 있듯이 우리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전략은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각기 다른 재능을 타고난다는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정불변의 유전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논의는 유전자 결정론처럼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타고난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행동과 유전자의 영향에 대한 근시안적인 견해일 뿐이다. 유전자의 강점은 또한 유전자의 약점이기도 하다. 유전자는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자신에게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비친화적인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구에서 덩크슛을 하고 싶다면 키가 210cm는 돼야 유리하다. 그러나 체조 동작을 할 때 210m의 키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유전자가 우리가 놓인 환경에 적합해야 하고 타고난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성공을 결정짓는 자질들도 변화한다. 이 사실은 신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누군가 내게 습관과 인간 행위에 대해 질문한다면 나는 무척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뜨개질, 로켓 추진기 개발, 기타 연주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능력은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어떤 분야든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잘 훈련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집중할 자리를 제대로 고르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다. 내과 의사 더버메이트는 이렇게 썼다. 유전자는 어떤 성향을 갖게 만들긴 하지만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성향이 맞는 분야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열정을 깨우고 타고난 능력에 부합하는 것에서 노력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만한 곳에서 야심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어떻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알아낼까? 내게 맞는 기회와 습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모든 습관에는 그 기저에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서부터 결혼이나 이혼 가능성,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중독 성향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위에 직면했을 때 복종하거나 반발하는 방식, 스트레스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방식, 짜증을 내거나 반응하는 방식, 콘서트장 같은 곳처럼 감각적 경험을 느낄 때 매혹되거나 지루해하는 방식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런던 킹스 칼리지 행동유전학자 로버트 플로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닌 특성이 유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실험들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졸려요. 할 수 있어.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한 요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어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은 몇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에 관해 가장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1.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것에서 신중하고 일괄된 것까지.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즉흥적인 것까지.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에서 고독하고 내성적인 것까지. 흔히 외향적, 내향적으로 알려져 있다. 친화성. 친절하고 다정한 것에서 도전적이고 무심한 것까지. 신경증. 성마르고 예민한 것에서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것까지.
이 5가지 성격들은 모두 생물학적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과학자들이 신생아 병동에 큰 음향을 틀어놓으면 어떤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등을 돌린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자 소음 쪽으로 몸을 돌린 아이들은 외향적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컸고 등을 돌린 아이들은 내성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위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이 특성은 뇌 속 편도체의 과민성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협 감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에 민감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더욱 커진다. 이 습관은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진 않지만 유전자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선호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설계된 환경에 훨씬 더 크게 기대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세워야 한다.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암벽을 오르기나 사이클링 또는 조정을 선호하면 이와 유사한 운동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친구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당신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혹시 논픽션보다 끈적끈적한 로맨스 소설이 취향에 더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도 당황하지 마라. 뭐든 당신이 끌리는 것을 읽어라. 계속 해리포터만 읽고 싶을 때 나 역시 그렇게 했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습관을 골라라. 가장 대중적인 습관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4번째 법칙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다. 습관을 당신의 성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잘 맞는 상황을 찾고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배우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론상 우리는 대개 어떤 것이든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들을 더 즐기기 마련이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더욱 능숙해지고 그 일을 잘 해낸다는 칭찬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과정을 성공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 더 많은 돈과 더 큰 기회라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들은 계속 힘을 낸다. 이런 보상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훨씬 더 잘 해내도록 이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